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8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데 법원은 실시간 TV 중계를 허가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이동 기자, 선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는 체포방해 등 혐의와 무관하다며 예정대로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선고가 다른 계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다른 계엄 재판에도 주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계획인데 재판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2차 특검을 상정하자 야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밤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은하 기자, 국회 무제한 토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각까지 16시간 가까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 전까진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시작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2차 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3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동공천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도 민주당이 통일교와 공천 헌금 특검은 수용하지 않고 내란몰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공천 헌금 의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정치쇼라며 내부 수습이 안 되니 바깥으로 총뿌리를 겨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40분쯤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수사 대상 17개, 수사 인력 최대 251명, 수사기간 최장 170일에 달하는 2차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재심 기회를 주겠다며 제명 징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 발언에 앞서 울잔을 들이켭니다. 장 대표는 예상됐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의결을 보류하고 재심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최고위원은 각종 시비를 차단하고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이미 재심을 거부하고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황에 본인 소명 없이 징계를 확정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열흘간의 재심 신청 기간 동안 잠시 징계가 보류된 가운데 의원총회 발언에 나선 10여 명 모두 공멸의 길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면 장 대표는 포용하는 식의 정치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법률 문제로 치환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 정책 소명 부족에서 윤리의 처분 과했습니다. 지도부 내 한 전 대표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할 경우 전향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한 전 대표 측도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 의원이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이 전달된 과정을 놓고 강선 의원과 김 시 의원, 전직 보좌진까지 모두 진술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져 경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어제 오전 9시부터 16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네,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1차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시 의원은 당초 공천을 대가로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이날 조사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3국장이었던 남모 씨가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고 이후 강 의원과 남 씨를 한 카페에서 만나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 씨는 돈이 오갈 당시 자리를 비워 공천 헌금이 오간 상황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강 의원도 남 씨가 돈을 받았다고 사후 보고해 반환을 지시했다며 이들과는 또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3명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만큼 3자 대질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관련 녹취 공개 3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져 늑장 수사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최종 의결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윤리위에다가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윤리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먼저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제명을 보류했습니다. 이 위원장님, 장 대표의 선택 어떤 내심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제명 결정에 있어서. 그리고 통보 절차도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두 번째는 당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명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전 대표를 제명하면 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비판도 잠재우면서 가처분도 기각시키려고 하는 전략인 것이지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진짜 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제명 처분을 내렸으니까 정말 둘 중에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지금 이 파국의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이 장 대표가 이 제명을 철회하고 한 전 대표는 사과해라 뭐 이런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라는 건데 이 두 사람이 과연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이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제명 결정까지 나왔는데 네. 만약에 정치적 타협을 하려면 그 이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명했는데 이제 없었던 일로 한다. 이것도 너무 우습잖아요. 그렇다고 제명 결정을 이제 철회하고 뭔가 수위를 낮춰서 뭐 한다, 징계한다, 당원권 정지 몇 개월, 뭐 이런 것도 우습잖아요. 네. 참 우스운데 정치란 게 생물이니까 뭔가 또 극적인 돌파구를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장 대표가 뭐 단식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 같으면 제가 한동훈이라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아유 뭐 고생한다 얘기하고 같이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극적인 타협을 모색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과정으로 가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한가한가요? 네. 비유하자면 지금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집 수리한다고 지붕 뜯어내고 창문 뜯어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치란 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 늘리고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 자꾸 다 배제하면 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내부 싸움하고 자멸하는 길로 서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극적인 타협을 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장 대표 단식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권하고 싶어요, 전 진짜로 그렇게 하기를. 예.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장 대표의 단식 현장에 한 전 대표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사과를 할 경우에 이 윤리위가 제명을 철회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하는 그 절차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당원 단계 정해진 대로 할 테니까 그렇다고 네. 당 대표가 뭐 또 윤리위가 우리 했는데 사과받고 이제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맞습니다. 네. 글쎄 뭐가 다 이게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원 게시판에서 무슨 윤석열 김건희 욕했다고 그게 징계 사유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른바 지금 보수 정당 아닙니까? 보수 정당이면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징계 결정문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바꿨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한 걸로 추정된다 그랬어요. 그런 추정으로 어떻게 징계 결정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자꾸 법적으로 따지고 뭐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뭐.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 위원장님이 그 윤리위가 뭐 가처분 신청이 나서면 가처분이 이제 한 대표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윤리위 입장을 보면은 뭐 소명을 하라고 문자로 통보를 했는데 한 전 대표가 안 왔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제 시간을 갖게 되면은 앞으로는 법적 공방에서 한 전 대표가 뭐 유리해질까요, 불리해질까요? 일단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 전날 통보했다라고 하는데 상대가 안 받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판으로 따지면 법원은 당사자가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절차를 어겼고요. 네. 두 번째는 결정문의 내용을 윤리위가 2번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한동훈이 했다. 한동훈이 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한동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명인을 도용해서 했을 수도 있다. 이 결정문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 출신인 장도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재심 기회 주겠다.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런데 아직 이게 가처분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제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번 대선 때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간에 누가 후보가 맞습니까라고 가서 법원이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무력하고 무능한 정당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하고 장도혁 대표는 쿨하게 이걸 받아들여서 엄중 경고로 가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검사와 판사로서의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 끝까지 법대로 하겠다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당을 지지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죠. 네. 네, 정치적 기로에 서 있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놓고도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은 고수라면은 창당 선언 또는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한동훈 대표 무소속 출마 전혀 가능성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탈당해서 신당 만들고 하는 일 없어요. 네, 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 전 대표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내가 한동훈이라면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어떻게 좀 들으셨는가요?
일단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창당해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바른정당도 국민의힘에서 나갔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합당했거든요. 그리고 뭐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었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20석 정도가 넘기 때문에 창당을 하면 원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대부분이 비례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국회의원의 배지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당할 동력은 없다. 다만 이게 저는 국민의힘을 볼 때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서 한 명이 그냥 KO가 당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남은 시간 동안 싸워가지고 딱 승자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한쪽으로 쭉 나가는 것이지 포용하든 싸우든 둘 중에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라 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아까 장동혁 대표가 단식 시작했다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여 공세를 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분위기 전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지금 단식을 얼마나 오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단식한다 그러면 뭐 단식 자체를 폄하하거나 비웃을 수는 없지만 뭔가 국민들이 정말 저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절박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왜 하지? 뭘 주장하는 게 뭔지 지금 사람들이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통일교 특검하자, 또 무슨 공천원금 특검하자 이런 거 같은데 지금 당장 오늘 무슨 2차 종합 특검인가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게 좀 통과될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해도 끝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본인들이 주장하는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좀 절박해 보이진 않아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단식 자체를 지금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식을 하는다고서 끝내려면 뭔가 이게 좀 상황이 바뀌거나 민주당에서 지금 당 대표니까 이제 원내대표는 그렇고 당 대표가 찾아와서 그만하시죠. 우리 요구하는 게 뭡니까?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되는데 좀 민주당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봐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고 어떻게 끝내지 이것도 참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당내 분란이 워낙 커지겠으니까 지금 당 전 대표를 징계 제명하겠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국면 전환을 좀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절박감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 의원의 귀가 장면 잠시 보고 오시죠.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오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건넸다고 진술한 거 맞나요? 남 씨가 공천원금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 맞아요? 실질 조사하면 응하실 계획 있으세요? 어쨌든 김경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보좌진이 먼저 돈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반면에 이 전 보좌진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까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했고 그게 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 각각의 진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말 똑같은 돈을 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세 사람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건지 기억이 다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달라지는 거는 다른 건 아닐 거고 서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좀 진술을 하는 거겠죠. 어차피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돈 준 적 없다고 했다가 지금 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는 결국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 사람 다 거짓말할 수도 있고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걸 대질신문을 하든지 해갖고 해야 되는데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나요? 누가 봐도 지금 미적미적대다가 증거인멸 다 하고 심지어는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인 김경시 의원이 물론 귀국은 했습니다만 그걸 출국하도록 놔두나요? 보통은 출국금지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주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저 그거 보고 경악했습니다. 경찰이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할 역량이 있는 건지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수사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경찰이 모든 정치적 사건을 뭉개는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빼앗고 경찰에게 모든 걸 몰아줬는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강선우 의원의 입장 역시 이들과 달라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 받은 걸 알았다고 해명을 한 상황인데, 자, 이 위원장님, 이렇게 관계자 3명의 입장이 다 다르면 한 자리에 좀 모이게 해서 조사를 하면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요? 요즘 대질 조사를 잘 안 해요.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술이 모순돼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구속시켜야 된다. 영장 발부되는 것이거든요. 수사 기법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강선우 의원이 아니죠. 김경 의원이 보좌관이 먼저 돈을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김경 의원이 제안했거나 보좌관이 제안했겠죠. 네. 결국에는 둘 다 불법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 의원은 일단은 공천 시기에 돈을 줬고 돌려받았다라고 하니까 범죄 사실을 거의 자백하는 거예요. 다만 동기와 관련해서 내가 제안했냐 상대방이 제안을 받았냐의 문제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 구속을 면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보좌관 입장에서 보면 돈인지 모르고 옮겨줬다는 거잖아요. 처벌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보좌관이 받고 나서 강선우 의원이 별도의 자리에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페에서 강선우 의원과 보좌관이 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둘 다 공천 헌금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경찰이 김경시 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텔레그램 대화와 통화 내역 등이 모두 지워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1억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한 이 자술서까지 낸 김시 의원이 물증을 없앤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또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네. 만약에 본인이 좀 하고 있는 말, 뭐 통화를 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말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네. 그걸 왜 지웠겠습니까? 왜 물증을 없앴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또는 누군가가 다 거짓말하고 있고 그걸 다 지금 본인을 불리한 그런 것들 지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걸 좀 놔둔 경찰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수사를 하려면 이른바 전격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비할 시간이 없을 때 바로 압수수색을 해서 물증을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뭐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뭐 3주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좀 뭐 마치 뭔가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사인 거죠. 그리고 좀 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경태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춘석 의원인가요? 그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수사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진척도 없고 결과도 안 나오는 그런 수사를 다 경찰에 맡겨놓고 만약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른바 뭐 사법개혁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 없애고 경찰에게 모든 걸 몰아준 그런 폐해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인멸할 시간을 좀 주고 있잖아요.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금 허락하는 거죠 경찰이. 네. 아무래도 수사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김병기 의원 역시도 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이 김 의원 부부의 비밀 금고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차남의 주거지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역시 좀 대비할 시간을 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시간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금고가 사라졌을 수는 있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고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금고를 이동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는 다 CCTV가 있죠. 그래서 금고를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CCTV 찍혔을 거예요. 그것도 압수수색할 것 같은데 그리고 차량을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차량에 또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정말 김경기 의원의 차남 집에 금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확인될 것이다. 근데 다만 있었는지 여부는 제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불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네, 새벽 5시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인된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질 것에 대비해 신고 접수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강남 소방서는 차량 69대,
인원 234명을 투입해 화재 대응 중이라고 밝혔는데 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걸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룡터널 자거리 인근은 진화를 위해 출동한 차량으로 혼잡한데요.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까지 양재대로 3개 차로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등 외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통제돼 출근 시간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남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인된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질 것에 대비해 신고 접수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강남소방서는 차량 69대, 인원 234명을 투입해 화재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는데 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걸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제가 된 사건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크럼 짜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 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이렇게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이 먼저 오늘 나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의 쟁점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죄명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소장 기재 범죄 사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나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겨울에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라는 점을 가지고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지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화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우도록 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 내지 범인 도피 교사 나아가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 국무위원들만 불렀기 때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핵심적인 쟁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에 방해를 했을 때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받은 영장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1심 첫 판결인데 어떤 식의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좀 법조인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오늘 선고 공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자, 조 변호사님, 이렇게 선고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거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것이라고 해야겠죠. 우리 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은 재판장이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재판장이 허가하면 할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가 흔치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과거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선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생중계가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3번째 형사재판의 법정 생중계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공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건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해서 피고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그 불이익보다는 그러한 공공의 이익이 더욱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특검이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참 극단적으로 그 결론에 대한 예측이 나뉘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건 100% 유죄이고 오히려 10년형을 구형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부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쟁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과연 적법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관련돼서 전부가 유죄로 내올 가능성이 적지 않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관할을 위반하고 법에 없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체포를 거부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고, 그 외에도 보면은 국무위원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례가 없던 판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부분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회 심의권 표결을 침해했는 것을 징역 3년, 그리고 비상계엄 후에 포고문 작성 부분을 이제 나중에 없앴던 이 부분을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과연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유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상당히 넓은 재량권을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재판 결과 다른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좀 아쉬운 부분은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것이 적절했겠죠. 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재판이기도 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재판들도 뭐 이런 그런 법적인 쟁점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적절했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사건은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적인 그 모든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죄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그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의 경우에도 이런 계엄의 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번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A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보여서, 그로 인해서 저희 구청과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를 훼손이 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되려 큰 소리 치시고 자기 특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일반인들 찍어 누르시고. 방금 보신 것처럼 A씨는 장경태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장 의원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일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니까 그 장 의원이 현장에 있었던 남자 보좌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놈 맞아? 라고 하면서 이 전 남자친구의 신원을 특정하기를 확인을 했고, 나아가 전 여자친구에게 장경태 의원이 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남성에 대해서 묻어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성폭행의 2차적 가해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명확하게 성폭행 2차 피해에 대한 어떤 조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당초 성추행 의혹 제기 이후에 장경태 의원은 피해 여성을 무고로 고소를 하고, 전 남자친구는 또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다시 장 의원을 무고로 고소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좀 이 사건들이 입증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서로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심플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관계만을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의 그런 주장이 타당한지 적절한지가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건의 경위와 그러한 내용,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목격자라든가 증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아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그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 최진영 변호사께서 이 성폭행이라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건 성추행 의혹이라는 성추행. 거 다시 한번 저희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대1 데스매치 다음 경연을 이어가겠습니다. 달래도 가슴이 우는 밤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아리송해 아리송해 어제 한 너의 말이 아리송해.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세상을 홀리고 천하를 평정하라 미스트롯 시즌4 지금 시작합니다. 이 가장 잔혹한 대결로 평가받는 1대1 데스매치가 이어지면서 무대 위의 긴장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연 참가자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펼쳤는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마스터 예심에서 미를 차지한 길려원이 현역 9년차 선배 정혜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 먼저 감상하시죠. 내 온뿌리 속삭이듯 나를 유혹하는 맘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은 눈을 감추네. 푸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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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여 그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서울이여 안녕. 그래도 님 계시는 서울 하늘 바라보며 안녕 안녕. 서울이여 안녕. 네, 이 대학부가 현역을 꺾는 이변을 낳았던 무대였는데 이 길려원이 극찬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에 이른바 꺾기의 신으로 등극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대하연 씨가 꺾기의 여신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요. 네. 길려원 씨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음색이 독특한 그런 참가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제들이 이렇게 도끼를 품으면 얼마나 대단해질 수 있는지 무대를 보여준 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덕분인지 어제 시청률은 14%를 기록하면서 네. 공중파 주말 드라마를 제외하고 전 채널 모든 드라마 예능을 합쳐서 시청률 전체 1등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세상을 홀리고 전 세계를 녹이다라는 이런 그런 것처럼 이번 무대도 모든 마음을 홀리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녹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길려원 씨는 또 주현미 씨 노래가 정말 이런 공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학생으로는 정말 그냥 할 수가 없는 꺾기와 그런 음색과 자신만의 창법으로 독특하게 해석해서 심사위원들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대결은 비주얼 센터 대결로 주목받은 무대였죠. 장혜리와 이엘리아의 데스매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수 없어. 이별은 때늦은 후회 다시는 만날 수
라틴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인 장혜리 씨도 잘했는데 우승은 이 배우 특유의 감성이 묻어난 이엘리아 씨에게 돌아갔네요. 네, 이엘리아 씨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갈 정도로 빼어난 노래 실력을 발휘한 이제 참가자인데요. 네. 김용빈 마스터가 이엘리아 씨가 이제 연기자인 만큼 본인도 노래가 하나 일종의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감정 전달, 가사 전달 모든 것에서 뛰어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사를 전달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에 바로 전에 아이돌 출신인 이제 참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음색을 보여준 전공법을 택하기가 참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네. 자신의 특색을 보여줘서 11대 6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 본선 1차전 장르별 팀 배틀에서 미를 차지한 유소년부 윤윤서가 마스터 예심 선을 차지한 홍성윤을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무대 어땠나요? 네, 이제 중학생이 되는 윤윤서 양입니다. 윤윤서 양이 마스터 예심에서 선을 차지한 홍성윤 씨를 지목을 하면서 과연 저게 될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예상을 뒤엎고 윤윤서 씨가 이날의 극찬을 받고 가장 주목받는 또 참가자 중에 하나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윤윤서 네. 씨는 유소년부에서도 워낙 극찬을 받았던 주역인데요.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것은 이날이 주인 키워드가 성장이었다면 왜 미스 트롯이 다른 사람들의 참가자들의 그런 능력들을 서로 흡수하면서 같이 성장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오디션이거든요. 근데 마스터 박지연 씨의 멘트 역시 함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재미를 보았습니다. 마스터 박지연 씨의 말씀을 들으면 100점 대 99.99의 그런 대결이었다. 그러면서 윤윤서 씨가 하나하나 하는 말씀 그 목소리가 모든 장면 하나가 명작이었다. 이런 또 멘트를 남겨서 또 하나의 이 명장면이 또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서연과 전하윤 이 두 신동들의 맞대결도 화제였는데요. 김성주 씨가 결과에 따라서 지더라도 울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대결에서 패하니까 전하윤 씨가 결국 눈물을 쏟았다고요. 네, 전하윤 씨는 연변에서 너무 어렸을 때 와서 처음에 28개월 때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신동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천재 대 신동의 대결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배서연 씨가 정말 청아한 목소리로 그 송가인의 월하가약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김용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잘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입을 쩍떡 벌어지게 하는 무대였고요. 네. 그래서 배서연 씨가 전하윤 씨를 이기게 되면서 다음 무대 진출을 예약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1대1 데스매치가 이어집니다. 기대가 아주 되는데 더 살벌하고 강렬한 무대들이 준비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뽑았을까 할 정도로 진짜 약간 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정도의 무대인데요. 언니들의 무대죠. 왕년에 정말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유미와 저구가 또 맞붙습니다. 그리고 진과 진의 대결, 허찬미 씨와 또 이소나 씨의 대결이 또 예상돼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TV 앞에서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상호작용에서 긍정 자본이 많이 사라졌다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새로 부임한 주요국 대사를 맞이하는 신임장 제정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석배 주 러시아 한국 대사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바란다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А ведь раньше, придерживаясь прагматичных подходов, наши страны добивали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ро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области торговли и бизнеса.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한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테러 제재에 동참해왔고 2024년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한러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등도 역설했지만 북한 등 한반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엔 각을 세웠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이란의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При этом дипломатия, поиск консенсуса и компромиссных развязок все чаще подменяются односторонними, причем весьма опас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갈수록 대립각을 세우는 유럽 국가들과도 관계를 회복할 의향이 있다며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할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제22회 한국 이미지상의 K-팝 최초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수상한 K-팝 데몬헌터스 OST 제작사인 더 블랙 레이블이 선정됐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를 통해 큰 인기를 모은 전통갓과 K-푸드 열풍의 주역인 불닭볶음면도 올해의 한국 이미지로 함께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22회째 한국의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고 있는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은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린 인물이나 기업을 선정해 한국 이미지상을 주고 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카피바라가 따뜻한 물속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물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용인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열대성 초식동물 카피바라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물속에서 멍하니 시간을 때우는 게 취미라고 합니다. 사막여우들은 열기구가 있는 따뜻한 동굴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눈을 좋아하는 쌍둥이 판다들은 눈 위에서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판다들이 눈을 즐기는 모습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이 겨울을 즐기러 겨울바다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네, 겨울이면 몸이 움츠려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차가운 겨울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용안리 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철 동해안에는 높고 힘찬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데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를 타기 위해 많은 서퍼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한치한 추운 겨울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방법도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추위가 물러간 틈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먼지로 뒤덮였고요.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마스크로 호흡기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먼지에 안개까지 뒤엉켜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특히 서쪽 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시야가 좁혀졌는데요. 출근길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건조합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서울은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12도, 울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중부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화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